사회복지 정책론에서 뭐 제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의 수업까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복지 정책의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입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때 이미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서서히 신생아의 수는 줄어들고 출산율은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됩니다. 당시에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단어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로 인식을 해서 복지를 비롯한 일반적인 행정 전문가 그리고 일반 대중들 국민들에게도 저출산 고령화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제 수거처럼 표현이 된 거죠. 저출산 고령화가 숙어처럼 표현이 된 거고, 요새는 이제 저출생 고령화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출발된 게 근 22년 전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알기 좋게 20년 전인데, 이게 5년 단위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우리나라 모든 정책 중에 가장 연도가 길어요. 보통 정책은 5년 단위로 끊어요. 우리 대통령 이제 임기가 단임제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끊어서 나가는데, 굳이 뭐 임기에 맞추지 않아도 5년 단위로 계획이 설계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아주 특이하게도 이게 30년짜리고 그걸 이제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잘라서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저출산 고령화는 정책의 그 기간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태어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사망하기 때문에, 자, 생존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계, 뭐 단기, 장기, 중기의 개념이 없는 정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은 자, 바로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언급하지 않고서는 다른 걸 얘기해도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인구라는 게 이 사람의 머릿수 아닙니까? 이 머릿수가 너무 중요해요. 사실 뭐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뭐 로봇이 뭐 들어오고 뭐 인공지능이 뭘 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단 인구의 양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이제 그 중에서 분업, 뭐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소방도 있고 뭐 공무원도 있고 뭐 사회복지사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뭐 역할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구 구조가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줄어버리면은 이제 역할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뭐 대한민국은 뭐 50만 명의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은 이게 20몇만 명으로 줄어들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자,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자,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게 이제 노인 인구는 당연히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투입이 되는 거고, 출생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제 난임, 불임 등등에 관련된 지원 사업도 액수가 커요. 상당히 큰 액수가 매년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을 태어나게끔 하는 정책이 하나가 있는 거고, 태어나서의 정책, 육아 정책이죠. 뭐 보육수당을 비롯한 아동수당, 이런 수당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그 폭넓은 것 중에 하나 중간이 교육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듯이 이제 보육 더하기 교육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면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고등교육 정책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 대학교까지 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대학교는 아마 여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국가장학금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국가장학금이 예전에 어디 있었어요? 2006년도 이전에 국가장학금은 없었던 제도예요. 자, 그런데 한국은 독특하게도 누구나 대학을 가야만 된다는 그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교육을 전 국민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전 국민이, 그러니까 그 또래 고3 또는 재수생, 삼수생 다 해가지고 대학을 나와야 일단 그 중에서 인적자원 개발이죠. 인재가 양성이 돼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계산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이건 바뀌지 않는 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는 거는 홍익인간하고, 두 번째가 자 국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거는 안 바뀌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좀 교육을 좀 더 좀 받아야 그 중에 뭐 그 각자 먹고 살 거는 사는 거고, 그 중에 엄청난 뭐가 나와서 이제 국가의 어떤 이바지하는 정말 큰 기여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국가장학금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죠. 그게 벌써 근 15년 됐어요, 이제요. 자, 하여튼 온갖 게 다요. 온갖 게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과 10년 전에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평생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나이가 들어도 또 교육받을 사람 또 교육받게 해주고, 도서관에서 교육해, 문화센터에서 교육해, 자치회관에서 교육해,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막 계속요.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의 큰 틀이에요. 또 평생교육 뭐 안 하면 안 된다. 자, 뭐 은퇴하고도 돈 벌어야 된다. 또 은퇴하고 또는 좀 내가 어떤 사정 때문에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정책을 이제 그쪽에 갖추기 시작하죠. 국가에서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다 들어가 있죠. 자, 영유아 정책, 보육, 교육, 아동,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지금 청년이요. 청년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년, 그 다음에 노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복지라고 한다면 호스피스, 자, 그리고 연명의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복지 정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우리나라 현재 사회복지 정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이제 장사 정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장이냐, 매장이냐, 뭐 수목장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장사 정책까지, 그리고 무연고 묘지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묘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이 뭐 이게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나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일이 힘들다는 좀 그런 인식이 넓게 퍼져 있어 가지고 어려워요. 제가 봐도요. 그리고 저 거기다가 뭐 면대면 서비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아요. 이분은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고, 이분은 항상 불만이고, 이분은 표현을 안 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개인의 건강 상태와 어떤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활동적인 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 이게 이제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아파서 못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문제들을 나름대로 막 해결을 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부터는 기간이 없어요. 완전히 그 장기시계, 초장기시계 아주 넓게 봐야 되거든요. 멀리 봐야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 정책에 제가 이제 정책론을 강의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뭐 저출산 고령화가 이게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문제의 핵심, 그 가장 근본이자 핵심은 이건데, 만약에 이걸 뭐 해결할 수 있을 방안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추가적인 얘기는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고, 이게 그 조사 방법론 수업하고는 조금 다른 게, 정책 수업은 이게 그때마다 그 어떤 주제가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도 주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실감나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